제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9년 인문학의 밤 초대돼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더 행복할 2020년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19년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애기 쓰이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쌤 정현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밤도 처음이고요. 또 오마이스쿨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뭔가 경제나 이 현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최근 2년 동안은 조금 고통스러운 기간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0년은 뭐 바램 반, 기대 반이겠지만 좀 행복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2019년 우리 경제 어땠나요? 인데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통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2018년 때는 저는 이제 3트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트, 트럼프의 트, 네,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네, 트, 그리고 네.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네, 네. 그리고 3트였는데 네. 올해도 3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서울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네. 유튜브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게 유튜브 외에 없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 활력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2018년과 19년을 같이 이제 네, 말씀을 저는 이제 해주셨네요. 묶어서 볼 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2019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은 제가 어차피 책에다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2018년 당시에 2019년 경제전망 오마이스쿨 강연을 녹화할 때도 2019년은 결정점의 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정점이라는 표현처럼 2018년 당시에 2019년을 먼저 들여다봤더니 그렇죠. 네. 너무 하강 국면이 보이다시피 해요. 네.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저점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을 지금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그 말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경기 종합지수가 바닥을 찍고 저점임을 확인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경제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해였지 않나? 2019년 결정점의 해, 모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해, 그런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이나 이제 바닥을 결정한다는 이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2018년에 1년 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하강 국면이 뚜렷해 결정되어 있어. 네. 약간 거만한 표현의 결정점이었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호황 국면일 때는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고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확실하면. 그렇죠. 네. 웬만하면 이익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진출에도 괜찮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잘 되기 마련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근데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경기가 저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는 나의 투자 의사 결정, 나의 의사 결정도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 올해 초에는 이제 금테크가 유행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금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 매력이 샘솟는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주목받는다는 게 사실 하강 국면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까 또 금을 또 그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결정점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우리가 좀 반등을 하는 줄 알았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두 번째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사이클이 지금 29개월인가요? 아마 IMF보다 더 길었던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경기 하강을 보였던 게 지난 한국 경제였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2019년 이렇게 회고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다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곧 두 번째
주제가 큐시트에 나올 겁니다. 일단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좀 더 작은 그림으로 점차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면 좋을 텐데요. 2020년 세계 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한국 얘기보다는 세계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사실 내부적인 이야기보다 이제 개방된 국가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가 더 중요한데 올해 아무래도 제일 재미있는 이벤트는 당연히 미국 대선이겠죠. 미국 대선일 것이고요. 지금 그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 15일 날 이제 그 관세를 추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1차 합의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 미국이 사실 지금 9월 1일자로 1,200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12월 15일에 1,500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게 지금까지의 관세는 대부분 이제 중간재나 자본재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재는 홍콩을 통해서 빼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재들은 한국이나 대만으로 충격을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이해를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은 소비재까지 올리게 되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거를 자기 손으로 서명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12월 15일이 원래대로 관세가 됐다면 아이폰이나 맥북까지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인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소비가 2018년에 잘못돼가지고 1년을 고생했던 게 트럼프의 기억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이상 확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액션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이 계속 싸워도 됩니다. 관세만 없어지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저 이제 끼어들어도 됩니까? 네네네. 네. 말이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너무 좋고요. 저도 좀 동감하는 바도 많이 있고 어쨌든 2018, 19년 이 두 해 동안 가장 컸던 세계 경제 이슈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이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항상 그 전년과 현재 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과 20년만 비교하면 되는데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더 격화될 것이냐? 더 격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한국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핫 이슈가 바로 한일 무역 전쟁, 한일 관계 악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깡패, 불량배가 사람을 지나가는 애를 괴롭히려고 때려요. 삥 뜯으려고. 근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자신 있을 때 삥 뜯는 거예요. 딱 외모가 굉장히 건장하셔서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디 가서 이 등치로 안 죽는데 조금 죽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삥 뜯어도 그냥 삥 뜯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자신 있을 때 삥 뜯는 건데 일본 경제가 지금 독감이에요. 독감. 2020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IMF의 전망치입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가 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수출 실적치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 개의 달 동안 무역의 증감률, 수출 증가율, 일본의 대한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4%. 근데 한국의 일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 둘 다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일본이 훨씬 컸죠. 근데 그 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수출에서 한국 경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출 대상국 3위 국가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5위 대상국입니다. 이제 중국, 미국 그리고 홍콩, 베트남보다도 안 돼요. 일본 수출이. 그러니까 그 영향이 더 컸었다. 부메랑이 돼서 일본 경제에 더 영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전쟁해봐야 나한테 좋을 거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2020년에 무슨 이슈가 있죠? 일본에? 도쿄 올림픽이 있죠.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뭐를 선보였습니까? 5G를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5G 선도 국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은 뭐를 선보일 예정인가요?
바로 수소 사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금 언어는 다른데 일본은 수소 사회,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봉송을 아예 수소로 하고요. 수소버스로 스테디움까지 선수들을 이동시키고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구간에 버스에게 그 수소를 주입하는 수소 충전소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수소사회 이미 이룩했음을 쇼케이스처럼 보여주고 그걸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악화시키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한일 간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안 좋지만 2019년보다 20년이 더 격화될 수는 없다라는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세계 경제에 주목할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결론은 동의를 하는데요. 일본 한일 관계 외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뷰를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논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요즘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탈출하는 일본, 빠져드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경제에서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소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투자인데 캐파 증가가 2년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론 뭐 버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진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됐던 결정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는 그 걱정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살아날 것 같으면 바로 금리를 올리다가 매번 고꾸라지는 게 문제였고 이건 버냉키도 그래서 제발 새싹을 자르지 말라고 할 정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들의 해외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열심히 나가거든요. 한국은 사실 GDP 대비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현재 정부 정책이 기업들 보고 좀 나가라고 하는 게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발생할 건데 그래서 한국이 90 몇 년도에 일본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일본의 케이스를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분 남아서 나머지 멘트를 마저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린다면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 전망치로 3.0이에요. 3.0%. 근래 들어 저점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3.4%로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흐름 속에 특이한 것들은 선진국들은 20년 더 깔아앉는데 신흥개도국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흥국들의 2020년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의 주목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나름대로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는 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어찌합니까? 질문 답변해 주세요. 저는 뭐 한 줄로 줄이면 시장도 미쳤고 정부도 미쳤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부동산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됐다고 봐요. 네. 지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이즈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거 박근혜 정부 때 그 9.1 대책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무슨 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경기도에 새로운 신규 공급이 끊길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공급이 서울로 들어올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수요를 좀 줄이는 걸로 가자. 그래서 공급은 그냥 늘리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매기가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을 줄이고 공급도 늘리지 않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시장이 방향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9.13이 나오면서 돈을 벌어도 엑시트 못하게 하는 거죠. 세금으로 다 때려버릴 거야가 됐는데 그래도 되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 이제는 또 올해 초는 조금 빠졌잖아요.
올해 초부터는 서울 부동산이 좀 빠지다가 7월부터 올해 초에 왜 빠졌는지 아세요 혹시? 9.13 때문이죠. 제가 빠질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9.13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오마이스쿨 강의에 녹화돼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9.13에 대해서 9.13이 생각보다 강력한데 너희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갈 거야 이거였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이거 벌어서 뭐해?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자면 세후 수익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어도 6천만 원, 7천만 원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금 빠지다가 정부가 생각을 잘못한 게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뛰어붙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때 못 사면 영원히 못 사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전세 끼고 들어가자가 되는 거예요. 40%가 안 되면 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전세율이 더 높잖아요. 55%, 60% 되니까 그냥 전세 끼고 가자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 한 달 만에 7월 한 달 만에 6개월 빠진 걸 그냥 다 감아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세 끼고도 못 사게 또 대책이 나왔고 대책이 보완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보완책이 또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정부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나가면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극약 처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결론 말씀드리면 9억 10억으로 다 해쳐 모여 할 겁니다. 9억 이하는 9억으로 다 모일 거고요. 15억 이하는 15억 이하로 다 모일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 거예요. 네. 오늘 그냥 우리 경제 대화로 그냥 1시간 더 갈까요? 그냥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정책 쪽은 제가 터치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제가 부동산 동향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2018년 10월에 2019년 경제전망 오마이스쿨에서 녹화하면서 제가 2019년 상반기에 부동산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실제로 떨어졌죠.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2018년 한 해 전세 가격이 조정됐어요. 왜 조정됐는지 알아요? 왜 조정됐냐면 그 전까지는 실제로 전세난이 심각했었어요. 전세난, 세입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 그러던 시절에 아파트 공급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다 분양 물량이 해소돼요. 미분양이 다 해소돼요. 누가 샀냐면 이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또 일부는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산 거예요. 그럼 전세 끼고 샀으니까 공급은 늘고 세입자가 내 집 마련했으니까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전세난으로 전환돼요. 역전세난. 역전세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입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 세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이 집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집을 내놓죠. 집을 드디어 내놔요. 투자자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현상을 굉장히 어려운 경제학 전문 용어인데 아시는 분? 그걸 금매라고 하죠. 진짜 금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금매가 발생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걸 지켜봤으면 한 5개월 정도 후면 매매 가격도 조정될 역전세난 현상에 따른 매매 가격 조정을 예측했던 거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금리의 조정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인하해 나가죠. 이거를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대전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세계 경제도 금리를 다 인하하고요. 미국도 세 차례, 일본 마이너스 정책 금리, 그리고 뭐 유로존 마이너스 정책 금리, 일본 뭐 다 마이너스 정책 금리 도입하고 수많은 신흥국마저도 금리를 인하해 나가요. 우리나라도 2019년 하반기 들어서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기 때문에 그 물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 하나가 주식이고 또 다른 항목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건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규제책들이 강건했기 때문에 반등세가 뚜렷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2020년 평균 매매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완만한 상승세.
우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라는 지표가 지지부진하는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매매하고 전세 이제 사이클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진 안 싸우고 잘 네. 가고 있죠. 네. 그 화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안 싸우는 걸로. 근데 저는 일단 지금에 보면 이게 지금 정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절대 가격을 잡으려고 해요.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진짜 목적이라면 전월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매매 가격은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독일이 어떻게 갔냐? 어제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료를 5년 동안 못 올리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독일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나쁘고 재정 정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 같은 데서 LTV를 110% 줘요. 거기 세금까지 빌려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서 우리로 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힘들까 봐 임대료를 강제로 잡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잡으려고 하는 게 정책 실수로 이어지고 있고 그게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죽여버려요. 거래량만 죽습니다. 가격이 안 내려와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나간 경제 읽어주는 남자 96회인가 방송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그 칼럼을 붙여놨어요. 그 건설경제 실은 그 칼럼 주제가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이게 왜 그래?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을 좀 마무리해 드리면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으려 하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해요.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발주가 줄어들어요.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요. 누가 그때 공장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집 가격을 잡으려 하면 특히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가격을 잡으려 하면 공급량을 줄여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죠. 교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에 맡겨라. 이거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 경기 부양이 우선이냐 주택 시장 안정화가 우선이냐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들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이런 액션은 건설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우리나라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제가 한 방송에서 한 노 교수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 연구 인생 커리어에서 6분기 연속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인 건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 명예퇴직하신 명예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신세동 교수님이 자기 연구 인생에도 처음 봤다고. 그렇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당연히 처음 보셨겠죠. 네. 네. 저 그래도 20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경제에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면 모든 정책을 경기 부양적으로 전환했거든요. 했는데 부동산 정책만은 왜 그대로냐? 좀 경기 부양적으로 좀 단행해야 되지 않겠느냐?